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62강 4.19 제대로 얘기.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12월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 내리고 나니까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예, 시절이 또 하수상하니까 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칼바람 쌩쌩 불기도 하고 빙판길도 좀 위험한데요. 다들 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62강 함께 하시기 전에요. 오늘의 역사 또 어떤 것들을 짚어봐야 될지 알려주시죠. 예, 오늘은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우리 그 영화 남영동 1985. 그쵸. 예. 그 민청학년 사건으로 네. 김근태 전 네. 국회의원이시죠. 돌아가신 네네. 고 김근태 의원의 그 고문 사건이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네네. 1985년입니다. 김근태 고문 사건 당시 이 사건에는 안기부와 네. 고문경찰 이근한이 네네. 배후에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네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네네. 1999년 12월 16일 확인하고 발표한 날이기도 하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의혹 수준이었다가 그렇죠. 검찰에서 확인을 해준 거죠. 예. 네네. 이 이근한은요 대한민국의 군인 경찰이고요. 가명은 김철수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네네. 한 20여 년 가까이 대공, 방첩, 공안 분야의 수사 담당관이었었고요. 그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네네. 그 고문, 수많은 야당 인사와 학생운동가들을 가혹하게 고문하여 별명이 고문기술자죠. 네네. 예. 아니 근데 일제시대 때 고문기술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노덕술이라고 하죠. 네네. 아니 근데 이건 뭐 일제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물론 그때가 민주주의 사회였는지는 뭐 의문이지만 어찌됐건 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문 기술자가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노덕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이 노덕술의 아들이 노재봉이라는 사람인데요. 네네.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아, 정말요? 예. 친일 경찰로 고문 기술자, 우리 독립군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그 고문 기술자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까지 지냈다고요? 1991년 1월부터 1991년 5월까지 제22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이고요. 예.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아시겠죠? 네네. 새누리의 전신인 민자당. 예. 국회의원도 지냈고. 네네. 뭐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국무총리까지 지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참 우리나라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네요. 그것만 봐도. 네. 아무튼 이근한의 고문으로 김근태 이 전 의원께서 굉장히 거의 이제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고문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 김근태 전 의원께서도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 행동이 좀 빠르지가 않죠. 네네. 예, 말이라든가 행동도 굉장히 좀 느릿느릿하고. 네, 정기 고문을 당하셨다고. 뭐 정기 고문, 물 고문부터 해가지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고문으로 고통받았던 분이시죠. 네. 예.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근한 씨는 아직도 여전히 큰 처벌이라고까지 뭐 하기 그럴 정도로 여전히 잘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죠. 예. 참, 네, 그러네요. 피해자는 고문 후유증에 못 이기셔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안타깝네요. 12월 16일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1997년 12월 16일 우리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하지요. 네. 수요 집회의 계기가 되었었던 게 바로 김학순이라는 할머님께서 일본의 위안부, 그 당시 그 표현이 위안부였는데요. 일본군 성노예 네네. 이 어떤 참상을 최초로 공개적으로 증언하셨던 김학순 할머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김학순 할머님께서는 만주 길림성, 네네.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많은 농민들이, 네. 독립운동가들이 만주, 연해주, 북간도를 통해서 삶의 터전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살았던 터전이죠. 네네. 거기에 이제 태어나셨었는데요. 독립운동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만주 지역을 떠돌다가 이제 평양으로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1939년에 베이징으로 중국 북경으로 일본군에게 끌려갔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인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게 되고. 예. 아버님께서는 독립운동을 하시고, 예. 따님께서는 성노예로 붙잡혀서 끌려가셨던 참 기구한 한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분이셨군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또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모멸감과 수치와 네. 고통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1991년 8월 14일 네.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국내 대한민국 거주자로는 최초로 일본군 성노예의 참상을 실명으로 네. 증언하셨고요. 정말 그 여성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셨을 겁니다. 그걸 예, 공개적으로 맞습니다. 또. 예. 네.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서 계속 인권운동, 네. 여성운동을 전개하시다가 1997년 12월 16일 동대문에 있는 이화여대 부속병원에서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지금은 충남 천안시 국립망향의동산에 네. 안장되어서 네. 계시지요. 아직까지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여전히 수요 집회 매주 수요일 날 일본으로부터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수요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지금 워낙들 고령이셔서요. 얼마 전에도 또 한 분이 돌아가시기도 돌아가셨죠. 하고 했는데 이제 몇 분 안 계시죠? 네.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로서 네네. 손자와 손녀로서 네. 그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는 너무나 그렇죠.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네. 김학순 할머니의 돌아가신 날이기도 한 12월 16일을 보셨고요. 또 어떤 날을 봐야 될까요? 예, 잊을 수 없는 분이죠. 1932년 네. 12월 19일 네. 김구 선생님과 함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네. 각오한 독립운동가들의 모임인 한인 애국단원의 네. 단원이었던 윤봉길 의사께서 일본 간해자와 육군형무소에서 총살형으로 순국하신 날입니다. 그렇군요. 윤봉길 의사의 순국이 12월 19일인가요? 예, 참, 안 그래도 요즘 얼마 전에 극우 사이트의 고등학생이 그렇죠. 어디 또 무슨 사제폭탄을 테러를 하면서 윤봉길 센세의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윤봉길 의사의 뜻을 본받았다. 네. 그래서 폭탄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봉길 의사의 뜻을 본받았다는 사람이 네. 윤봉길 센세. 센세가 일본말. 예, 선생의 일본어식 발음이죠. 윤봉길 선생님께서 정말 싫어하셨을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윤봉길 의사의 그런 의거하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엔 결의안 1373호에 의하면 네. 테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즉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네네. 위력 행사를 네. 테러라고 하는데요. 윤봉길 선생님이라든가 이봉창 선생님이라든가 예. 안중근 선생님 그 외 수많은 애국 열사들이 네. 테러를 했다. 무고한 민간인에게 희생, 상처를 주었다라는 건 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 이런 인사들에게 예. 처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윤봉길 의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일본 일왕의 생일 천장절이라고 하죠. 네네. 천장절 겸 상하이 점령 전승기념 행사에 네. 폭탄을 투척을 하셔서 제국주의의 원흉이었던 상하이 파견군 총사령관 시리카와 요시노리, 상하이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바타 사타스쿠, 그 다음에 총영사 무라이, 그 다음에 노무라 기치사부로, 네. 삼함대 사령관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구사단장 우에다 켄키치, 그 다음에 우리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처삼촌이 됐죠. 시게마스 마모루라고 하는 주중공사에게 를 처단한 네네. 날이지요. 정말 많은 그 정부 관료들, 일본 관료들, 군인들을 처단을 한 날입니다. 예, 여기에 민간인은 한 명도 네. 다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래도 윤봉길 선생께서 총살형으로 순국을 하셨던 날 12월 19일이고요. 예, 그 순국을 하셨을 때도요. 네. 그 정상적인 어떤 그 사형 집행장에서 네. 이제 그 순국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육군 형무소의 한 구석, 네네. 계곡 골짜기에 가서 네. 골짜기에서 형틀에 묶인 채 총살형을 당하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신도 아무렇게나 수습이 돼가지고요. 가나자와의 그 노다산이라고 하는 공동묘지 관리소의 네. 공동묘지도 아니고 가는 길에 어떠한 표지도 없이 매장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모든 예. 것이 다 일부러였겠죠. 예. 그래서 그냥 함부로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 윤봉길 의사의 시신을 봉분도 없이 평평하게 묻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치졸한 복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지금 장지는 현재 효창공원이지요. 네. 김구 선생께서 예, 그렇습니다. 네. 모셔와서. 네, 그래서 지금 그 윤봉길 의사의 호가 이제 매헌이지 않습니까? 네. 그 양재동 시민의 숲이 바로 뭐라 그럴까요? 윤봉길 선생의 그렇죠. 양재 시민의 숲이 매헌 기념관. 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세워져 있고요. 그렇군요. 예, 양재 시민의 숲 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하철역. 또 부영명, 네. 보조영명도 매헌 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역들, 이런 기념관들이 더 많이 국내에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많이 알려지고. 예. 그래서 겨울방학 때, 네. 그 양재 시민의 숲, 아니면, 윤봉길 선생님의 고향인, 네네. 충청남도 예산, 네. 덕산, 네. 한번 방문하셔서. 아이들 손 잡고 이렇게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의 우리가 후손이란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1937년. 네. 일제가 전쟁을 벌이면서 네네. 총동원령을 하면서 일제 수탈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를 접어드는 때가 되거든요. 네네네. 1937년 12월 23일 일왕의 사진이 네. 각급 학교에 배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실 벽에 걸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경배하게 하는, 인사하게 하는. 일왕의 사진에 경배를 하는. 예. 우리나라도 광복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 교실이라든가 관공서에 걸려서 태극기와 함께 그랬던 적이 있지요. 이게 이제 일종의 약간 독재나 이런 거의 상징인가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대통령 애국심과 충성심을 신념화할 수 있는 어떤 상징의식이다. 근데 이게 애국심이라기보다는 사실 애국심이 태극기로도 충분할 텐데, 예. 지도자의 사진을 책상 위에 혹은 어쨌든 앞에 그렇죠. 교실에다 건다는 건 그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세뇌시키고. 예, 즉, 한 개인이, 네네. 최고 권력자가 바로 곧 국가다라고 네, 하는 그러네요. 군국주의적, 파쇼적인 발상이다.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를 네. 강화하려고 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제에서 그대로 배워서 박정희 이 군부 독재 시절에도 고스란히
뭐랄까요, 이제 방법이, 그러한 그렇죠. 방법이, 방식이 그대로 활용이 됐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역사 여기까지 12월 23일까지 같이 예.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제62강 4.19 제대로 알기 편입니다. 예. 오늘 드디어 4.19가 4.19가, 예. 시작되는군요. 이승만 정부를 참 오랫동안 저희가 설명을 드려왔었는데요. 예. 장기간 독재를 하기도 했지만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기초를 마구잡이로 다져왔는지도 예.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예, 먼저 그 4.19의 명칭에 대해서 네네. 우리나라는 그 유독 그 역사적인 기념일에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 경우가 많죠. 3.1운동. 그렇죠. 3.1 운동도 정말 그 운동인지 시위인지 네네. 운동인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수천 명, 5천 명 이상의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쵸. 운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비폭력적이고 예. 사람이 죽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 잠깐 시위하다 말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람을 죽이는 폭력에 평화적으로 맞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은 옳은 것인가? 라는 네.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거고요. 예. 어쨌건 간에 3.1 만세 시위, 그 다음에 8.15 광복, 8.15 해방, 그 다음에 또 한국전쟁을 또 6.25 전쟁,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할 4.19, 네. 그 다음에 5.16, 네. 12.12. 그래서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기념일을 네. 어떤 숫자화하는 그렇죠. 일이 좀 있지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정부라든가 교과서라든가 네. 이런데 4.19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를 봐야 되는데 좀 많은 변천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재헌의회 전문에는 네. 4.19가 나타나 있지 않죠. 왜? 그 전에 4.19 혁명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므로. 그쵸. 예. 예. 그때는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4.19는 바로 이제 5.16 군사반란, 군사 쿠데타 직후에 처음으로 개정된 헌법 전문에서는 의로운 거사라는 뜻의 4.19 의거라고 이제 이름 지어졌습니다. 보통은 의거라 그러면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군 분들이 그렇죠. 뭔가 이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예.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분연이 일어선 네. 거사를 일으킨 것을 네. 의거라고 하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의로운 거사라는 뜻의 4.19 의거로 네. 불려지고요. 그 반면에 5.16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은 혁명으로 5.16 혁명으로 대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4.19 혁명보다 5.16 쿠데타를 더 높게 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군사정부는 4.19의 어떤 민중들의 요구와 열망을 5.16 군사혁명으로 계승해서 결론지어서 발전시켰다. 결론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네. 텍스트,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4.19를 폄하하고 5.16을 강조하는. 네. 실질적으로는 4.19 세력들하고 이 박정희 군부 정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착점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러다가 그 문민정부 들어서 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5.16 군사정변이라고 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되기도 하죠. 네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16 군사 반란은 네네. 혁명으로 미화시키고 4.19는 의도적으로 격화시켰다가 민주정부 들어서면서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그 5.16을 군사 정변으로 네. 좀 낮추고 네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중간에 있었던 전두환 정부 시절, 네네. 1980년 제5공화국, 네.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함께 개정된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은 들어가요. 그 다음에 4.19 의거하고 5.16 혁명은 모두 빠집니다. 어허허. 그러니까 독재 정권의 어떤 군사 독재의 속성상 민주 시민들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열망이었었던 4.19는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정권의 어떤 기반이 되었었던 5.16 군사정변, 네네. 5.16 군사 쿠데타로 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역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따지자면 또 그렇게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던 박정희가 시해되는 것을 계기로 빌미로 권력을 잡게 된, 무력으로 권력을 잡게 된 하극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박정희하고 전두환도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이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육군 소장이었는데, 네. 육군 소장이었는데 그 쿠데타를 성공으로 이끌면서 자신의 어떤 선배였죠. 자신의 상관이었던 장도영을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 상임의장으로 뭐 명목상이지만 네네. 그러니까 진짜 모시기를 해주는 거죠. 명분상.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정권을 이양받는 그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전두환은 대통령을 협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상관 직수상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그 당시에는 그때 그 참모총장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총기로 위협하고 구타하고 이런 하극상인 거죠. 군대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 장난 아니네요. 그러다 보니까 4.19하고 5.16이 둘 다 이제 빠지게 되는. 네네. 어차피 뭐 12.12나 5.16이나 둘 다 쿠데타지만 예.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네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는 권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네. 실제로 이제 그 학생들이라든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 그다음에 네. 또 민주화 운동가들은 4.19를 어떤 혁명에 아니면 또 사회 변혁의 어떤 성공적 사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4월 민주혁명으로 이제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어떤 최고 정점에 이르렀었던 87년 6월 항쟁의 네네.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가 그렇죠. 얻어지고 그다음에 그 제6공화국이 네. 만들어지면서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는 구절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노태우 정부였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때 네. 5.16은 또 빠지고요. 공범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네네. 문민정부가 네. 되겠죠. 1992년 같은 경우에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4.19 혁명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부여가 되고요. 그래서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4.19 의거 4월 혁명이 아니라 4.19 혁명으로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단어 자체가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단어가 주는 그 의미 자체가 사람을 이제 그걸로 계속해서 배우다 보면 어린 친구들이 그 단어가 주는 의미로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이 텍스트, 즉 문자와 기록으로 남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우리에게 상징작용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걸로 이제 그러한 시각과 관점으로 보게 되는. 네. 5.16 쿠데타, 5.16 혁명 이건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의도 광장, 여의도 시민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가 예전에는 그 5.16 광장이었어요. 그래요? 예,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쿠데타를 기념하는 공원이었군요. 예, 거기 이제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때 이제 국군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평소 때는 이제 자전거 타고 놀기도 하고 이랬던 곳이죠. 그렇죠. 예, 어쨌건 간에 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정말로 4월 19일 그렇게 중요한 날인가? 그 앞과 그 뒤는 네네.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4.19가 중요한 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4.19에 있었던 일들, 네. 어디에서 일어났고 누가 주도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4.19를 어떻게 보통 그 4.19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 4월 19일을 중요하게 네네. 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날을 피해 일요일이다. 피해 화요일이다. 네네. 1960년 4월 19일이 이제 화요일이었거든요. 네네. 이때 이날에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었던 것이고요.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사임을 네. 사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날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인 4월 26일 하야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잠깐 이것만 딱 보면요. 마치 4월 19일 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4.19 혁명이니까요. 예. 이날 그 전까지는 뭐 들끓고만 있다가 이날 갑자기
대학생이며 뭐 교수들이며 종교인들이며 우르르 뛰어나와서 일주일 만에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하지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4.19 혁명이 4.19 그 당일날 딱 시작돼서 일주일 만에 끝난 게 절대 아니다. 그렇죠. 그 4.19 피해 화요일이 오기까지 숱한 사람들의 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기로 하면은 보통 대학교에서 네네. 4월 19일 날 그 4.19 혁명 정신 계승 마라톤 대회를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학교마다 그 학교 주변 도로를 좀 차단하면서 네네네. 동네 한 바퀴 쭉 돌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 혁명을 어떤 민주화의 요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하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하루 전 네. 4월 18일 날 자기가들이 먼저 했다. 4월 18일. 그래서 4.19 혁명의 4월 혁명의 어떤 그 근본적인 정신은 고려대학교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이것은 뭐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예. 사실 뭐 그건 좀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4월 18일 날 그 대학생들이 고려대학교 이제 학생들이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학생 지도부라고 하는 리더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질 끌어요. 한 2주 정도. 그러고 나와서 이제 교문 밖으로 나간 게 4월 18일이에요. 근데 사실도 4월 18일이라고 하는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수백 명이 나가는데요. 나가서 어떤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나가다가 그 깡패들한테 얻어터지고 들어옵니다. 네네. 그날이 4월 18일이에요. 예. 그래서 자신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희생당한 날이다. 근데 어찌됐건 뭐 나가다가 맞은 거니까. 그렇긴 하죠. 이게 뭐 어쨌든 그러려고 나간 건데. 어제 맞다 보니까. 그럴 그래서 수는 있겠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 4.19에는 4.19라는 명칭에는 문제가 없느냐. 우리가 좀 빠뜨리고 생각하는 건 없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이 4.19는 서울에서 일어났었던 대규모 시위 그리고 그에 따른 대규모 희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4월 19일 날 대규모 시위의 핵심에는 대학생들이 있었다. 그래서 서울 중심, 그다음에 또 대학생 중심의 사고가 좀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4.19 혁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보다도 대학생들이 주도한 서울 중심의 시위만을 좀 어떻게 보면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학벌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학연, 혈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혈연, 학연, 지연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한다거나 성공한다거나 출세를 한다라는 것들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네, 거의 차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그 나라들하고 좀 다르게 조선시대, 뭐 대한제국 시기, 뭐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고요. 고려시대 이후로 서울과 그러니까 개경과 한양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과 중심이 서울 중심. 그리고 그 중심에 지식인이었던 대학생들이라든가 학자, 양반 관료를 중심으로 사회가 이제 움직이고 재편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울 집중의 어떤 그런 수도 중심의 그런 중심의 생활, 그다음에 또 환경 변화, 그다음에 그러한 어떤 중심적인 시각과 관념들이 좌우했었기 때문에 좀 왜곡되거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실제로 수도 중심적으로 대부분의 일이 일어나긴 했겠지만, 그렇죠. 수도 중심이 아닌 일들도 좀 수도 중심적인 사고로 그걸 기술하거나 역사를 이제 좀 기록을 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87년 대규모 6월 항쟁이라고 하는 민주화 요구가 있었지만 서울에서보다 지방에서도 굉장히 격렬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4.19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87년에 6월 항쟁 얼마나 뜨거웠었던 봄, 여름, 가을이었습니까? 그런데 지방에서도 울산에서 지방이죠. 변두리죠. 그다음에 현대와 그다음에 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의 하청 노동자들이 엄청난 투쟁과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평택에 있었던 쌍용자동차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또 현대자동차 파업이라든가, 이런 파업들은, 중앙에서, 서울에서 잘 몰라요. 신문에서도, 또 매체에서도, 방송에서도, 그 다루는 비중, 보도의 비중이 굉장히 낮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밀양 송전탑 할머님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중이 낮게 보도가 되고 있다는, 서울 중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니,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4.19 혁명 그날 당시에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 고려대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큰 역할을 했던 것임에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역들에는 뭐, 4.19 때 아니면 그 이전 이후에 예. 다른 지역들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건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4.19 혁명이 시작이 된 네. 배경부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네네. 그때 대통령이 바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네. 그죠? 그 당시 1948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73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이고요. 네. 김구 선생님이 그 이승만 대통령보다 한 살이 어려요. 아. 예. 그리고 이제 1960년 4.19 혁명, 4월 혁명이 일어날 당시 이승만은 85살입니다. 85살이죠. 지금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고령이신데 정치하기에 그때로 따지면 정말 장난 아니셨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21세기 네. 지금 뭐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도 나이가 많아서 뭐 국정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 되기 이제 선거운동 때 그래서 막 네거티브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물며 그때 85세는 지금으로부터 60년, 70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때 85세는 지금의 85세.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보더라도 85세에서 정치를 한다.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라는 건 예.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의 뭐라 그럴까요? 그 정치 활동, 그다음에 네. 또 어떤 정신 상태를 그다음에 또 이승만의 건강을 장담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은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로 자신의 지지 세력을 이제 유지하는 이런 거였는데 체력적으로 또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웠었다. 네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2인자가 바로 이기붕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이기붕은요, 운동신경 실조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요. 글자 그대로 운동신경이 운동신경이 없어지니까 이제 운동 능력. 이제 좀 저하되는 거죠. 네네. 제대로 거동을 하시기가 좀 불편해진. 그렇죠. 점점 좀 힘들어지게 네네.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인자, 2인자.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속성이 있는데, 네네. 1인자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 2인자도 불안한 거죠. 그러면 3인자가 되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3인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게 되니까, 이승만과 이기붕을 둘러싼, 뭐라고 그럴까요? 십상시라고 해야 되나요? 측근 세력에 의해서. 네네. 국정이 농단되는. 네. 지금 요즘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비선실세 조직이라고 할 수 네네네.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일들이. 그래서 바른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네네. 정치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정책 결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요건 좀 나중에 다시 네네.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승만보다는 이기붕이 당선되는 게 대단히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1956년 선거. 네. 그러다가 이제 신익희 선생님이 갑자기 그렇죠. 돌아가시게 되면서 야당끼리의 야권 세력의 단일화 협상이 깨지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이기붕이 부통령으로 네. 그러면 그때 당선되실 때도 좀 몸이 안 좋으신 상황에서.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서 이기붕이 제대로 된 선거를 이제 수행할 수가 없는 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1960년 선거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1960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 이기붕,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 이기붕. 그다음에 또 그렇게 나오는군요. 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조병옥, 부통령 후보 장면. 요렇게
네네. 지금 나오게 됩니다. 대진표가 네. 이제 이렇게 짜지죠. 네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병옥이 네. 신병 치료로 미국에 갑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 왜 그렇게 다들 사망을 하시죠? 글쎄 말입니다. 신익희 선생님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타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병옥 선생님께서도 하필 선거를 앞두고 참 희한한 노릇이네요. 예. 예. 요 선거를 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요때 민주당이 신파와 구파로 나누어집니다. 네네. 신파는 뭐 신진 세력일 거고요. 구파는 이제 좀 이렇게 지금 나이 든 원로그룹인 네네. 거고요. 구파가 이제 조병옥, 그 다음에 신파가 장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정부통령 선거 지명대회 민주당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대의원 선거를 통해서 하는데 총 투표자가 966명이에요. 그런데 조병옥 박사가 484표, 그 다음에 장면이 481표. 그러니까 3표 차로 조병옥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병옥 후보가 대통령 후보, 장면이 부통령 후보. 그리고 그 다음날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당대표를 뽑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신파와 구파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친이 친박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그렇죠. 아니면 이것을 네. 야당으로 보게 되면 야당도 지금 민주당, 새정치연합도 지금 전당대회 통해서 당대표를 네.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친노, 비노의 갈등이 대단히 첨예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네. 진행이 되는데 968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장면이 518표, 조병옥, 구파의 조병옥이 447표. 그래서 장면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신파하고 구파는 당권 경쟁,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경쟁으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한국 전쟁 이후에 얼마나 그 피폐했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권력을 연장하고 집권하기 위해서 계속 부정선거를 자행하면 자행할수록 권력의 어떤 지지도는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더 수많은 악행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데, 네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한국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을 통해서 돈을 걷어요. 기업을 통해서. 그래서 5억 환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모금 액수를 정해요. 그런데 그 앞장섰던 사람이 이기붕입니다. 이기붕이 그 모금을 하는데 돈을 뺏는 그런 거죠. 것까지. 예, 걷는데 7억이 모금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폐공사 그 돈을 더 많이 찍어내요. 그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 그 다음에 1957년부터 그 미국의 원조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게 됐죠. 네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잉여 농산물이라든가 잉여 공산품을 그 패전, 그 전쟁의 패전국이 아니라 전쟁의 폐허가 된 그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에 주면서 자신들의 물건의 어떤 판매, 어떤 시장으로 삼고, 그리고 통해서 그 미국의 경제에 편입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불화가 되고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벌들이 생기게 되고 부정부패가 생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군정의 원조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 그다음에 또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농촌 경제에 파탄이 나게 되고, 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국민들은 불만은 높아지고 민생의 파탄은 심해지는데, 민주당, 그것을 견제해야 될 야당은 네. 신파와 구파의 당권 경쟁, 대통령 후보 경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예. 네. 그런 가운데서. 예, 이런 가운데서 조봉암이라고 하는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가 네.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를 했으면서도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율을 받게 네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봉암을 제거해야겠다. 진보당을 없애야겠다. 라고 하면서 1958년 12월 24일 날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도 그 개정을 반대해요. 네네. 반대를 하는데 그 표결에 붙였을 때 저는 퇴장을 해버립니다. 그냥. 예. 방관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무장 경관들이 야당 의원을 감금하게 되고요. 이러고 나서 날치기로 통과가 됐죠. 네. 예.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이제 진보당 사건, 조봉암 선생님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고. 네. 이게 이제 지난주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4.19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그 국회의원 선거,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네. 그러면 야당 대통령 후보였었던 장면이라든가 조병옥 박사의 어떤 그 지지 유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게 바로 이제 2월 달에 있었던 대구 항쟁이 되는 건데요. 2월 달에 이제 일요일 날 대통령 장면에 유세가 있었습니다. 네네. 유세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승만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유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치 의식이 있었던 고등학생들이 네. 그 민주당 후보의 유세에 막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이라든가 교장이라든가 경찰서장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학교를 가게 합니다. 일요일 날. 일요일인데 등교를 시키는 거죠. 헐. 뭐 토끼 사냥을 가자. 무슨 뭐 시험 대비니까 수업 결손을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구 지역의 고등학생들 네네. 수백여 명이 대구죠. 예. 대구 지역의 학생들 수백여 명이 수업 거부를 하고 예. 데모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까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이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실패를 하고 미국의 원조까지도 끊어진 열악한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온갖 정적을 제거하고 뭐 이러면서 신익희 선생님이나 뭐 아까 이야기하신 조봉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돌아가시고 그렇죠. 거의 그걸 또 국민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남은 장면 이 후보에게 굉장히 지지가 많이 몰려지던 그런 속에서 예. 어떻게든 그걸 인기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유세장에도 가지 못하도록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방해를 했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제 2월 28일 대구 민주화 운동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네. 시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마산하고 부산에서 부마에서 네네. 부마 그러면 이제 그 박정희가 네. 부마 항쟁으로 부마 항쟁 진안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가 김정일에게 피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시민들이 그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분노, 반대가 네. 심해지니까 본격적인 부정선거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부정선거 바로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가 되는 네. 거죠. 이 부정선거를 1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부정선거를 위해서 최인규라고 하는 내무부 장관을 1년 전부터 내무부 장관으로 찍어내리고 낙하산을 내리고 그래서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위해서 1년 전부터 무려 본인이 그냥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거고요. 예. 이 부정선거는요, 기본적으로 선거인 수의 4할은 미리 한다. 사전 투표를 한다. 근데 사전 투표를 어떻게 지금 사전 투표 같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다가 넣는 거죠. 그냥 미리 아무나 그렇죠. 다 자기들이 찍어서 예. 미리 넣어놓는다. 예. 대단한데요? 그 다음에 뭐 3인조, 5인조, 9인조의 릴레이 선거. 그게 뭔가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3명이서, 5명이서. 그래서 그 3명, 4명, 5명, 9명 중에 조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찍었나, 이기붕 찍었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머, 이건 뭐 비밀 투표 따위는 정말 전혀 통하지도 않은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그땐 뭐 독재 정권이었겠지만.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선거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야당 참관인 있지 않습니까? 야당 참관인을 끌어낸다. 그리고 뭐 술을 한 잔 대접을 한다. 아니면 술에다가 그 대신 수면제를 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헐.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는지 감시하는 사람조차도 없애고. 예. 투표의 사할을 미리 해놓고. 예. 그래도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네네. 표를 바꿔치기 한다. 온갖 기술이란 기술은 다 나왔네요. 예. 그래도 안 되면 투표함 자체를 바꿔치기 한다. 미리 준비한 투표함으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 와, 이거는 뭐 부정선거 스케일이 하나부터 여기까지 표 자체를 투표함 바꾸고 표를 바꿔치기 하고 미리 찍어놓고 선거인 하는 사람들
잠을 지어놓고 감시까지 하고. 예. 그리고 경찰이 입회하고 그다음에 또 반공청년단. 반공청년단이 바로 이제 서북청년단입니다. 네네네. 예. 이렇게 해서 야당 선거위원을 10분간 유인해서 술과 물에 수면제를 타서 마시게 해서 잠재운다. 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이런 것들에 투표를 해가지고요. 투표 결과 어떻게 됐냐면 대구 지역의 한 개표구에서는요. 네. 여기 대구는 원래 야당세가 굉장히 셌었던 곳입니다. 그때만 해도. 예. 그런데 이기붕 5,000표, 장면 32표. 알만하네요. 그 와중에도 32표 되지 누군지 진정한 용감한 시민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들통나는 거죠. 너무했거든. 예,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득표율은 80%.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고. 네, 80%도 심한 것 같은데. 예, 이기붕 부통령, 네. 이기붕 의장의 어떤 득표율은 70% 왔다 갔다로 해야. 예, 그래서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투표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하는 이 투표에 대한 선거에 대한 매뉴얼, 지침서가 네네. 말단 경찰 공무원에 의해서 민주당이 입수를 하게 됩니다. 와우. 근데 그럼 민주당이 바로 폭로를 하고 부정선거의 실체, 이승만 독재의 부정과 부패, 무능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경고만 합니다. 공개할 거다. 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처음에 공개를 했었더라면 사실상 그런 부정선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애초에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3월 15일 날 이 부정선거로 이승만과 이기붕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네네. 성난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네네. 그게 이제 부산하고 이제 마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대구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처음 2월에 예.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가 나오고 나서도 지금 거의 이 아랫지방 경상도 지방에서 많이 한거가 일어났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네네. 김주열. 네. 그 당시 학생이었죠. 고등학생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게 되는. 네네. 이날이 바로 4월 11일입니다. 이 김주열 열사가 눈에다가 최루탄이 박혀서 그렇죠. 떠오른 걸로 알고 눈에 있죠. 최루탄이 박힌 채로 네네.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퉁퉁 부른 시신으로 바닷물 위로 네. 부둣가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 네. 일이 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촉발제가 돼서 그 이전에는 좀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김주열 열사 역시도 고등학생이었는데 이걸 촉발제로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혁명에 가담하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예, 맞습니다. 3월 15일 날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네네. 1차 마산 항쟁이 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네. 이때 경찰의 발포로 8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요. 네. 이때도 사실은 어떤 대학생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 지역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주로 이게 마산 지역이기 때문에. 예. 4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전북대, 네. 또 경남대 등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한 집회, 시위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네네. 대학생들의 시위의 규모와 수준은 대단히 좀 이렇게 낮은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러고 나서 4월 11일 날 김주열의 차가운 시신이 바다 위에 떠오르게 되고, 이 김주열에 대해서는 이 현대사 열전에서 네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 열전 김주열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 행방불명이 된 아들을 찾아 멀리 남원에서 마산으로 달려온 한 여인의 애 끓는 소리가 20여일째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당시 17살의 김주열은 고향인 남원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마산 상고에 입학시험을 치기 위해 친척집에 머물던 중이었다. 어머니의 애끓는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김주열의 행방은 묘연하였다. 시청 뒤 물탱크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1960년 4월 11일 오전 11시 20분
마산 중앙부두 앞에서 시신 한 구가 떠올랐다. 오른쪽 눈은 부릅뜬 채 왼쪽 눈에 포탄같이 생긴 세부치가 머리를 관통한 끔찍한 모습이었다. 그 세부치는 직경 5cm, 길이 20cm에 탄피가 알루미늄으로 된 미제 고성능 최루탄으로 꼬리 부분에 프로펠러가 달려있고 벽을 뚫고 들어가 폭발하게 설계된 대무장폭도용 최루탄이었다. 시신은 어린 학생이었으며 교복을 입고 있었다. 시민들은 김주열의 시신이 안치된 도립병원으로 몰려들었다.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들은 울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3.15 부정선거 항의 시위 이후 이승만 정권의 야수적인 공산당 몰기 작업으로 한때 주춤했던 분노가 다시 폭발한 것이었다.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4월 11일 오후 6시. 김주열의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시위대는 마산 경찰서를 비롯해 남성동, 북마산, 오동동, 중앙동, 신마산 파출소를 향해 성남 파도처럼 몰려갔다. 부산 도경으로부터 지원 병력이 도착하자 경찰은 마침내 시청과 경찰서를 중심으로 밤 9시 35분부터 일제히 사격을 하기 시작하였다. 김주열 군의 등장으로 재점화된 4월 혁명의 전초전은 11일에 이어 12일, 13일까지 연 4일간 계속 이어졌다.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단화문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전국 각급 학교에 등교 중지령을 내리고 방공검사인 오제도 등 이른바 대공삼부 합동수사위원회를 구성해 적색분자의 중동 혐의를 과학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과학적인 수사 방침에 따라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벌어졌다. 얼마나 잡아들였는지 경찰서에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마산역 화물칸에까지 수용해야 할 정도였다. 1960년 4월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네, 현대사열전 들어보셨고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시위는 폭발적으로 분노가 시민들의 네네.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번져나게 됩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그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네. 서울에서도 움직임은 어땠었나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네. 부정선거가 있기 전 바로 전날 하루 전날 3월 14일 네. 3월 14일에는요 서울에서 공명선거를 요구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아, 이때도 고등학생이에요? 예. 고등학생 10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요 투표 개시 한 10시간을 앞둔 그러니까 14일 밤 시내 곳곳에서 이제 시위를 전개하기. 아이고. 네. 예.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공안 당국에서는 이런 조짐이 있다라는 걸 미리 파악을 하고 거리 곳곳에서 네. 학생들을 붙잡고 불신 검문을 하면서 귀가를 종용을 하게 되고요. 네네. 하지만 지금 번화가인 인사동, 네네. 종로죠, 화신백화점, 광화문 내거리, 서대문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고등학생들 50명씩 100명씩 그 삐라를 뿌리면서 스크럼을 짜고 횃불을 들고 네네. 예, 시위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 고등학생 시위에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네. 이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 명문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명문고등학교, 뭐 서울고등학교라든가 경기고등학교, 이 명문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아니었고요. 중동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뭐 균먼고등학교 등의 야간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횃불을 들고 밤거리를 외치면서 밤거리를 누비면서 외쳤던 구호가 네. 굉장히 익숙한 구호입니다. 뭔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어머, 소름 돋네요. 그걸 2014년에도 하고 있으니 그렇군요. 예.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왔었던 그 당시 인터뷰에서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네. 데모를 하느냐? 데모의 네. 동기가 뭐냐라고 했었더니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멋져요. 예. 고등학생이. 마치 그 2000년대 촛불 시위하고도 유사한.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항상 역대로
가장 크게 집회가 일거나 뭔가 좀 혁명이 일어나고 시위가 있었던 때는 항상 시작이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생들.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제 미선이 후순위 촛불 때나 뭐 광화문 촛불 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4.19 역시. 예. 그래서 이제 4월 혁명 전후에 그 고등학생들. 근데 이 야근 고등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하는 사람들은 계층적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체적으로 고학생. 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낮에는 가족의 생계,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네네. 일을 하고 밤에 공부하는 학생들. 아유. 예. 주경 야독하는 학생들이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 한국에 얼마나 많은 고학생들이 있었냐면은 1958년 문교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학생 수가 중고생이 8,500명, 대학생들이 5,700명.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실제 상황을 좀 줄여서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건 이제 문교부 조사고요. 언론 조사에 따르면 1960년 현재 고학생이 약 3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대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들 경우는 전체 약 30%가 고학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움이니까 배움에 대한 배움을 통해서 신분 상승, 네네. 계층 상승의 욕망이 있었던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가난과 네.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 하지만 반면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부터 몸으로 느꼈었던. 그랬겠네요. 예. 또 아는 만큼 또 보이니까요. 예. 네. 이랬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4월 11일 날, 네. 고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게 되면서 네. 이 사건의 이 날을 즈음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네. 고려대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거냐? 우리가 사회 변화에 시민들의 요구에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고등학생들까지도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목숨까지 잃고 있는데 대학생인 우리가 뭘 하고 있나를 어떻게 보면 조금 뒤늦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 시발점이 절대 대학생들이 아니고 이때부터 이제 대학생들이 첫 등장을 하게 되는 거군요. 예. 서울 맞습니다. 지역 대학생들. 예. 이래서 그 4월 11일 날 그 마산에서 이제 그 김주열 열사의 시신 떠오르니까 마산과 부산에서 엄청난 시위가 이루어지게 되는고요. 여기에 자극받은 고려대생들이 네. 학생회 간부를 중심으로 몇 차례 준비 모임을 가져다가 4월 18일 날이 그 신입생 환영회였어요. 요때를 계기로 약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인천 김성수의 네네. 동상 밑에서 모여서 교문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와서 정책 깡패들이 만나서 예. 폭력을 당하고. 근데 이때 외쳤던 구호를 좀 네.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성세대는 자성하라. 마산 사건의 책임자를 즉시 처단하라. 우리는 행동성 없는 지식을 배격한다. 경찰의 학원 출입을 엄금하라. 오늘의 평화적 시위를 방해 말라. 뭐 요런 것들이었는데 네. 구호가 대단히 추상적이고 온건하고 피상적인 겁니다. 굉장히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네네. 상태에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까 고등학생들의 요구는 대단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명료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을 그러게요.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죽은 사람에 대한 이 문제를 묻는 예.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이 부정선거 자체, 그 학생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길거리로 나왔는지에 대한. 예. 그래서 고려대 학생들이 했던 시위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4월 1960년 뜨거웠던 4월의 주인공은 누구였었고 어느 곳이었었는지를 네.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그 대학생들보다도 오히려. 예. 그리고 있다가 그러자 이제 그날 유진호가 이제 당시 고려대 총장이었습니다. 네. 이 설득을 합니다. 학생들을. 예. 그랬더니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귀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착하게. 예. 아우, 참 말 잘 들어요. 예. 그리고 경찰차의 선도에 네. 경찰차가 앞장서서 이제 네. 귀가시키는 거죠. 종로 4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때 이제 100명 정도가 되는 괴한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폭행하게 되는 거죠. 아, 18일 날. 예. 18일 날 이 친구들이 나왔는데 예. 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총장이 설득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예. 습격을 당한. 요때 그 학생들의 시위를 습격했었던 단체가 바로 반공청년단이고요. 네, 그 서북청년회. 예. 네. 맞습니다. 서북청년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네. 이 사람들의 그 수계가 바로 이정재 정치 깡패. 네네. 예.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폭력을 당한 수준이 그냥 몇 대 얼굴 몇 대 맞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고려대학교 학생이 그 목숨을 잃게 됐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오보. 예. 그러니까 깡패들이 강목을 들고 쇠파이프를 들고 나왔으니까 예. 학생들이 많이 다쳤겠죠. 네. 예. 이래서 그리고 이제 그 고대생 한 명이 이제 사망했다라고는 오보도 나오게 되고 네네. 동아일보에서 이제 오보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만큼 심하게 많이 다쳤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고 나니까 그 서울에 있는 서울대를 비롯한 10여 개 대학의 학생들이 일제로 그 동성고등학교 학생들 데모대하고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데모대가 네. 대학생들 형들의 데모대에 합류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 데모대에 대학생 형들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아, 고등학교 대단한데요. 동성고등학교.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함께 이제 사람들이 그 중앙청에서 합류를 하게 되고요. 경무대 쪽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승만의 그 청와대죠. 청와대로 진출하게 되는 거고요. 요게 요런 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바로 이제 그 송강호 주연의 효자동 이발사가 되는 겁니다. 네네. 예. 이렇게 되면서 시위 군중의 시민들의 숫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무대 앞 최우저지선에서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되고요. 발포를. 예. 예. 그래서 경무대 앞 시위에서 사망 21명, 부상 172명. 그리고 나서 그 성난 시위 군중은 더욱더 확산이 되면서 네네. 20만 명. 그러니까 정부는 서울시의 비상계엄을 네. 선포하고 송효찬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면서 네. 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도 계엄까지 계엄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대놓고 이제 민중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거죠, 사실상. 예. 그래서 서울에서만 이날 밤 자정까지 130여 명이 목숨을 잃고 100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네네. 이러면서 초등학생들까지 우리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제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주목할 만한 것은 보통 그 정치에 관심 있는 그 교수들, 학자들은 바로 이제 정치학과라든가 사회학과 네네. 이런 교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교수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체로 인문학 교수들, 그러니까 역사, 네네. 문학, 철학을 전공했었던 교수들이 시위에 주도했었던 거고요. 네. 이제 본인의 제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 일단 자성을 좀 하시게 된 게 아닐까 싶고요. 예. 그러다가 23일 날 장면 부통령이 사임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기붕도 부통령 당선 사태를 고려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4일 날 이승만이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겠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기붕이 일체 공직에서 사퇴한다. 그리고 4월 25일 날은 전국에 있었던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네. 그다음에 그랬더니 그제서야 민주당은 이 대통령 이승만은 하야해라.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 내각제로 개헌하라. 네. 라는 시국수책을 발표하고요. 네. 그리고 이날 300명에 가까운 300명 정도의 대학 교수들이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시위를 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러고 나서 이제 4월 4.19 혁명 4.19가 발발했었던 그 최대 희생자 경무대 진출했었던 일주일 후에 네.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는. 그렇군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들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짚어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예. 보통은 이제 4.19 혁명 하면 나오는 사진들이 다 대학생들, 교수들이 이렇게 또 종교인들이 같이 구호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이렇게 예, 거리 시위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 사실상은 대학생들을 그리고 또 교수들까지 이끌어냈던 것이 바로 오히려 고등학생들 그것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던 그런 친구들, 대학생들이 주였고 또 서울이 아닌 오히려 지방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고 이런 어린 친구들을 시작으로 먼저 어떻게 보면 이 피해 화요일 4.19를 피해 화요일이라고 부른다고 하셨는데 피해 화요일을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시작을 우리 어린 친구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시위가 일어나니까 북한에서 아주를 받았다. 빨갱이들이다. 고등학생들한테. 체제 전복 세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그때도 똑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네. 그럼 이 당시에 희생자들은 네. 어떤 사람들이었나? 네네. 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뭐 정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랬는지. 예. 4월혁명 희생자의 분포를 보게 되면요. 4월혁명의 그 전체 사망자가 186명입니다. 아, 굉장히 많았네요. 예. 이 중에 대학생들은 22명입니다. 네. 국민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이 19명, 어머나. 고등학생이 36명.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들의 3배 가깝죠. 야, 아니 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까지 사망한 사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예. 아이고. 그 다음에 그 회사원 네. 10명, 그 다음에 또 하층 노동자, 네. 보통 노가다라고 하죠. 네네. 공장의 공돌이라고 네. 하죠. 이런 사람들이 61명. 아. 예. 아. 그러니까 전체 186명 중에서 대학생들이라든가 이제 하이칼라는 네. 뭐 30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또 꼭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수가 실제로 운동에 참여했던,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굉장히 적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 실질적으로 여기 또 사망하신 분들이 주로 앞에서 맨 앞장서서 주도했던 사람들이 보통 많이 희생이 됐을 텐데요. 이 사망자의 수로만 보여지는 이 통계로만 봤을 때도 대학생들도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겠지만 그보다 더 앞장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어린 친구들부터 그리고 하층 노동자들이 예. 오히려 더 주도해서 시위를 예, 맞습니다.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네. 절반 이상이 고학생들이었다라는 거죠.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네네. 그나마 대학생들도 예.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무엇을 해야 된다. 라는 하는 그런 역할을 4.19 4월혁명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식인들, 그다음에 정치에 정치에 앞장서서 네네. 정치인들이라든가 네. 그 지식인들, 대학생들, 교수들은 뒷짐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이 사람들은 사회 변혁, 네. 바람직한 세상을 만드는데 걸림돌이었건 내지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방관했었던 사람들이었다. 네. 그 김성환 선생의 연구 논문을 네. 보면은요. 4월혁명을 초기에 주도했던 민주당 세력, 학생 지식인은 독재 정권이 일단 붕괴되자 그 주도체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각각 분산되었다. 그러니까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주도했던 세력들이 그렇죠. 오히려 요구했었던 사람들은 네네. 붕괴되고 와해되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생각에는 사실상 4.19 혁명이 승리의 화요일까지 이끌어왔던 주역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4.19 주도 세력들이 당연히 이 당 지도부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표현을 좀 잘 확인해야 되는데요. 독재 정권이 일단 붕괴되자 주도체로서의 위치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민중들의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 저항이 고조되자, 확산되자 네. 대학생들과 야당, 네. 민주당, 그다음에 네. 지식인들은 그 민중들의 분노와 어떤 요구를 담으려 하지 네.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하고 그들의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민중들의 요구가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심의에 참여하니까 유진호 그 고려대 총장하고 또 이철승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직접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서 할 얘기 정도 기자회견 정도 하고 뭐 이런 그렇죠. 우아한 방법을 써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요구라든가, 현실을 이렇게 어떻게 수습할 거냐라는 것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는데도 수습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반면에 농민, 노동자, 도시 빈민 등 기층 민중 세력은 정권 붕괴라는 표층적 현상에서 향상된 삶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또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치열한 형태로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 나갔다고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네네.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다고 해서 앞으로의 고단한 삶이 나아질 것은 아니다. 네네. 세상을 정말로 바꾸려면 이러한 부조리들을 바꾸려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3.15 부정선거, 네네.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정으로 나타났던 거고. 그런데 4.19가 어떻습니까? 그냥 권력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지난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민당과 자유당,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네네. 라는 그 거죠. 뿌리 자체가. 예. 이런 논문 외에도 그 뭐 한상진 선생이라든가 정영우 교수, 네. 이용환 교수들도 도시, 네. 서민, 노동자, 그다음에 또 고학생들이 했던 4.19 4월 혁명에 대한 참여를 네. 대단히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네네. 거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의 역사 서술, 그다음에 역사 이해 태도, 4월 혁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는 네.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이끌었던 우리 혁명, 지식인이 이끌었던 우리 혁명이라고 그간 좀 많이 알려져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노동자들, 하층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고학생들, 어린 친구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숱하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기억하는 4.19 혁명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3.15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실질적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을 네네.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최인규에 대해서밖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홍진기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홍진기, 홍라희를 혹시 아시나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와이프 되시죠? 그렇죠. 네. 홍석현이라고 아시나요? 그럼요. 주미대사 중앙일보. 혹은 유엔대사 내정되었다가 네. 낙마한 사람. 네. 중앙일보 회장이죠. 네네. 예, 이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홍라희 홍석현의 예. 아버지. 예, 홍진기는요, 1917년 3월 17일생인데요. 1940년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일본 고등문관 시험, 그 사법고시죠. 일제의에서 법관이 되었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차관, 네. 법무부 장관, 네. 내무부 장관. 네. 그 다음에 4.19 혁명을, 4월 혁명을 공산당의 사죄위원 사건으로 조작, 날조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승만 독재 정권에 부역했었던, 네. 그 다음에 뭐, 친일파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4.19 혁명, 4월 혁명 이후에 사형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죠. 네네. 그러고 나서 석방이 됩니다. 무기징역인데 어떻게 그냥 석방이 될 수가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우리 민중들의 정말 피를 흘리며 일궈낸 이 4.19 혁명을 공산주의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폄훼하고 했던 사람이 아무런 죄값을 받지도 않고 여전히 저렇게, 물론 이제 그분 돌아가셨지만 예. 그분의 아들, 딸이 재벌가의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재벌가 1, 2순위로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예, 맞죠. 압도적인 1등이죠. 네. 그러고 나서 승승장구하죠. 네. 사돈, 이병철과 사돈이죠. 사돈 네.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 라디오 방송 주식회사, 오늘날의 그 JTBC가 되겠죠. 네네. 그 다음에 중앙일보사, 동양방송, 그 다음에, 뭐, 중앙일보사 회장을 네네. 지냈던 사람이지요.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4.19가, 처음에 시작은 2월, 그것도 지방, 아랫지방에서 어린 친구들과 이런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다가 김주열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서울과 대학생들에까지 번지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함께 동참을 하는 그런 혁명이 되었고, 근데 또 그걸 계기로 어찌됐건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도 제대로 된, 사실 혁명이라고 해서 지도자가 물러나긴 했지만 아쉬운 부분은 제대로 된 혁명, 그래서 제대로 된 민주정부를 예. 일궈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단순하게 어떤 그 집권 세력의 교체, 정권 담당자의 교체만을 네네.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조선 시대, 조선이 건국하게 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된 역성혁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역성혁명은 집권 세력, 그러니까 권문세족, 네네. 당시 고려 기득권이었던 고려 귀족에서 신흥사대부, 신흥유신계층, 네. 신진사대부라고 하죠. 신진사대부로의 권력 교체, 그다음에 또 왕씨에서, 네. 그다음에 또 이성계로의 어떤 권력 최고 권력자의 교체만을 네.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변혁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토지가 네. 그 당시 절대적인 어떤 생산 수단과 생산 기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것이 귀족에게 집중이 되면서 지주들의 그떤 권문세족들의 어떤 농민, 양민들에 대한 수탈과 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농민이 도탄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는 것들이 바로 과전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경작권과 수조권을 국가에서 귀속하면서 농민들에게 자기의 자신 소유의 토지이든 아니면 귀족들의 네네. 토지이든 간에 이러한 토지의 경작권과 어떤 그 생활할 수 있는 기반과 물적 토대를 네.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관직을 세습하는 네. 어떤 고려 시대의 어떤 귀족의 어떤 그 경제 정치 질서를 네. 파기하고 과거 제도를 통해서 네.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을 하는. 네. 그래서 관리의 신분을 세습할 수 없게 하는. 그래서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권력을 농단하지, 정치 국정을 농단하지 않는 정치 체제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한 200년 동안 네네. 200년 동안 외세 침입,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외세 침입이 외세 침입까지는 네. 조선이 튼튼하게, 그리고 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도 그러한 힘들을 바탕으로 외세의 침입을 극복했었던 네네. 어떤 저력을 만든 시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4.19 4월혁명 같은 경우는 사회의 어떤 토대, 어떤 노동자, 농민, 서민, 도시 서민들이, 민중들이 행복하게, 네. 아니면 또 전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네네. 어떤 물적 토대라든가 사회적 기반 자체가 마련되지 않고 오직 정치, 대통령만? 그렇죠. 네. 권력자와 정치 집의 뭐라고 할까요? 정치 집단만 교체되는. 네. 그 정치 집단도 사실 제대로 교체됐다고 보기가 어렵죠. 이승만 대통령만 교체가 된 거고. 그렇죠. 사실상 그 인근에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꽉 잡고 있던 그때 당시에 자유당? 예. 예. 당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사형 판결을 받았고 정치 깡패 몇 명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함께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홍진기 법무부 네. 장관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에서 석방으로 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역사적인 단죄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단죄를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네. 예, 이런 일이 그렇죠. 안타깝다라는 거죠. 네. 좀 미완성의 마무리가 좋지 못했던,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 역사에서 의미가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4.19 혁명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방송을 마치기에 앞서서 역사 데자뷰 오늘도 하나 짚어주시고 가시죠. 예, 역사 데자뷰. 지금 보면은 뭐 비선실세, 네. 십상시. 네, 정윤회 문건 국정농단이 화제죠. 예.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게 된, 붕괴된 계기에도 측근실세, 비선실세가 있었다. 항상 아닙니다. 몰락한 정권에는 이런 국정농단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승만은 그 1960년 당시 85세의 초고령,
네. 였었던 거고요. 초고령. 예. 그 당시 또 2인자였던 이기붕은 운동신경 실조증, 희귀병에 걸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당의 강경파, 그다음에 경무대 비서실이 네.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 좀 심신이 예. 미약하실 테고. 이기붕은 자신의 아들을 예. 아들이 없었던 이승만과 프란체스카에게 양자로 주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이강석이고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이승만과 이기붕의 밀착. 그리고 또 이기붕의 부인이었던 박마리아. 네네. 박마리아가 바로 프란체스카의 영어 선생. 이화여대 교수거든요. 영문과 교수고 이기붕하고 박마리아가 바로 이제 미국 유학길에. 네, 두 분 다 이름 자체도 예. 마리아와 프란체스카. 예. 하여튼 이제 이런 식이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아들을 바쳐가지고 충성을 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승만하고 이기붕 이제 나이도, 그 다음에 또 병도, 네. 건강도,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 또 이제 흐리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근 실세들, 이제 좌우하게 되는데, 네. 여기 이제 비선 실세, 십상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네. 1959년 8월 15일 월터 다울링 주한 미국 대사가 네. 당시 허터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전문을 보냅니다.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는 네. 박찬일 비서와 협조해 이승만의 심기를 노하게 할 정보를 가능한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 여기 사람 이름만 몇 개 바꾸면 지금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은 네. 프란체스카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신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고도 했다. 그럼 영부인이 정치를 대신해서 했다? 그렇죠. 영부인을 담당하는 데가 청와대 제2부속실이죠. 네네. 예. 최근 이승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외부의 통제 불가능한 정보들이 증가하면서 이것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 관행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마도 박찬일이 프란체스카의 묵인하에 보다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야, 박찬일 지금의 정윤회 예.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박찬일과 프란체스카가 중요하거나 논쟁적인 문제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에 대한 결정은 이승만이 한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정말로 책임져야 되는 결정. 왜냐하면 프란체스카라든가 비서 박찬일 같은 경우는 측근 실세가 바로 뭡니까? 측근 실세의 국정농단, 국정 개입이 문제가 되는 건 이 사람들은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고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국정을 결정을 하게 되면 네.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국정이 파탄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인해 장막에 둘러싸여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소문은 말 그대로 소문이며 과장된 측면도 있다. 과장된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실이 있는데 사실보다 네. 이제 과장됐을 뿐이지 그런 사실이 네.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도 곽영주 당시 경무관, 네. 경무관이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입니다. 네. 경기도 이천 출신인데요. 이정재, 정치깡패 이정재. 네. 아까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네. 폭행했었던 고향 선후배사입니다. 예. 그 당시에 경찰로 있었던 이정재의 도움으로 수도경찰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네네. 이승만의 눈에 띄어서 이승만의 경호일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5계급 특진이 되죠. 5계급 특진? 예. 어마어마하네요. 경사에서 경무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 경사면은, 경찰의 계급에 보면 왜 계급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나 있는 게 의경, 2개 있는 게 순경, 3개 있는 게 경장, 4개 있는 게 경사. 네. 경사인데, 경무관은 달라져요. 모양이. 무궁화 이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을 믿고 국정을 농단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들면 체포를 하는 거고요. 고향 선후배인 이정재를 경찰에 신고해
했어요. 이정재는 깡패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정재가 이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걸 누가 신고한 겁니다. 네네. 그랬더니 그 신고한 사람을 잡아가고. 지금이랑 비슷한데요? 예. 신고한 사람을 범죄로 만드는? 예. 별명이 부부통령이었습니다. 예. 장난 아니네요. 지금의 정윤회와 거의 뭐 흡사한데요? 예. 장교의 진급심사에도 참견을 네. 하기도 하고요. 네네. 예. 정말 흡사하네요. 예. 그 다음에 4.3 항쟁 당시에 경찰의 진압이 너무 폭력적이니까 네네. 저항 세력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빨치산이라고 하죠. 네네. 일시적으로 휴전을 합니다. 네. 그랬던 사람들, 김익렬, 네. 이런 사람들은 공개 장소에서 면박당하고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국정농단을 네. 자행했었던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이때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결코 책임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놓여지는 권력보다도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심신미약한 하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판단력이 전혀 없던 상태가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지지 못할 사람들에게 권력을 그만큼 쥐어줬다는 거죠. 그렇죠. 국정 네. 전반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였던 총명함과 판단력이 없으니까 이승만과 네네. 이기붕이. 그러니까 네. 핵심적인 결정사항은 네. 이승만이 하지만 네. 그 나머지 주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측근들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적인 일들에 대해서 측근들이 개입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권력에 진입할 수가 있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뇌물부터 해가지고 네. 국정농단, 그렇죠. 국정을 파탄나게 되는. 주변이 그렇다면 당연히 핵심적인 일도 잘 될 리가 없고요. 예. 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궁정동 안가에서 네. 술자리에서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재규의 흉탄이라고 표현하기 좀 글쎄요. 네. 김재규에게 이제 저격당하면서 네.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네네. 여기에서도 차치철의 역할. 지금 곽영주하고 이제 똑같은 역할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모를 하게 되면 부산 네. 마산에서 데모가 심하니까 캄보디아는 수백만을 죽였는데 우리도 탱크로 각각에서 명령만 하면 탱크로 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바로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렇죠.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곽영주 경무관도 바로 4월 혁명 당시 경무대 앞으로 밀려온 시민들에게 팔포를 명령을 했죠. 그 사람이? 예. 예. 그리고 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교수형이 집행되어서. 그래서 이 측근 세력, 네네. 십상시들의 말로는 대단히 비참하다라는 거죠. 네. 한영제 때 후한 시대에 일어났었던 십상시의 반란에서도 네네. 십상시가 국정을 농단하게 되니까 나중에 진압을 하게 되니까 반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십상시의 가족, 십상시들만 2,000명의 환관이 죽습니다. 측근들까지 해서. 예. 이 측근적 지금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럼요. 그들이 받게 될 죄과는 네. 엄청나다라는 것. 네. 역사적으로 예. 드러납니다. 네. 국정농단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국정농단 그때 당시에도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현재와 정확히 겹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오싹하기도 하네요. 네. 오늘 62강 함께 하셨습니다. 4.19 어떻게 제대로 좀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4월 혁명. 4.19라고 불러야 할지. 네. 4월 혁명이라고 불러야 할지. 네. 그것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네. 판단에 맡겨야 할 일이겠지만, 네네. 지금 1960년의 대한민국, 네. 그 다음에 2014년의 대한민국,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네.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보다도 성숙한 시민의 의식이 네. 있습니다. 예, 마녀 사냥과 종북몰이의 혈안이 된 네. 반민주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네. 바로 민주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녀가 되지 않으려고 마녀 사냥에 따라 나서야 되겠습니까? 청취자분들의 바른 판단, 네. 바른 행동이 필요한 2014년의 대한민국. 12월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